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감추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까지 단숨에 무력화시킬 이 기술에 전 세계 언론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억제력의 진짜 모습이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던 편견을 박살낸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세르게이 이바노프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핵과학을 연구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본 북한의 핵시설과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2024년 11월 비엔나 IAEA 본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정기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특별 발표를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러시아 놈이 왜 여기 있지? 조국을 배신한 놈이잖아. 망명자 주제에 뻔뻔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핵연구소에서 평화적 원자력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핵융합 에너지 개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침공 일주일 후 갑자기 군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바노프 박사, 연구소로 나오십시오. 무슨 일인가요? 직접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동료 과학자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동지들, 조국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이라니 전쟁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당신들의 연구를 즉시 군사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평화적 연구만 합니다. 무기 개발은 할 수 없습니다. 장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바노프 박사,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지만 제 양심상, 양심, 장교가 비웃었어요. 조국을 위한 것이 양심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 바실리가 저를 툭 쳤어요. 세르게이, 그냥 하자.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내 나타샤가 울고 있었어요. 제 두 아이 알렉스와 카티아가 엄마 곁에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알렉스를 괴롭혔대요. 아빠가 무기 만든다고 욕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카티아도 선생님이 전쟁에 나가신 아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나가냐고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8살 카티아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 나쁜 사람이야? 왜 그런 말을 하니?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나쁜 무기 만든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화를 위해 연구하는데 아이들은 아빠를 무기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니. 카티아야, 아빠는 나쁜 무기 안 만들어. 아빠는 병을 고치는 약 만들고 깨끗한 에너지 만드는 일을 해. 정말이야? 정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무기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 또 압박이 들어왔어요. 이바노프, 마지막 기회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협박인가요? 경고야. 가족을 생각해라.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가족을 위협하다니. 그날 밤 저는 나타샤와 긴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자. 어디로요? 어디든.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집이 뭐가 중요해?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나타샤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은 과학자의 양심을 지켜야 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버리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연구 자료도, 집도, 친구들도 모두 버리고 말이죠.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조국을 등지는 것이니까요. 국경을 넘을 때 알렉스가 물었어요. 아빠, 언제 집에 돌아가요?
모르겠다, 아들아.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아빠도 그래. 카티아는 자신의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아빠, 제 인형은 괜찮죠? 물론이지, 카티아야. 비엔나로 온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IAEA에서 저를 받아주었고 다시 평화적 원자력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알렉스와 카티아도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조국을 버린 배신자인가?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크린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미사일 요격 실험이었어요. 적 미사일이 하늘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궤도로 날아가더니 적 미사일과 정확히 충돌했어요. 하늘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와우, 믿을 수 없어. 정말 대단한데? 회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요격이었거든요. 한국 대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국형 위치항법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요격입니다. 센티미터급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센티미터급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GPS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좌표를 제공할 수 있어요. GPS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핵무기 없는 억제력이라고요? 제가 20년간 핵 연구를 해왔는데 핵무기 없이도 억제력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때 제 옆에 앉은 독일 동료 한스가 속삭였습니다. 이바노프, 당신이 북한 핵시설에 파견되었을 때 본 것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저는 갑자기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2019년 러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에 파견되었을 때의 일 말이죠.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러시아 정부의 특별 임무로 북한 영변 핵시설에 파견되었어요. 북한의 핵기술을 평가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평양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마중 나온 북한 관리들이 너무 긴장해 있었거든요. 이바노프 동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핵기술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영변까지 가는 길, 북한 핵과학자 리명철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어떤 성과인가요?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영변에 도착해서 본 것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쁜 쪽으로 말이죠.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기 있는 게 원심분리기인가요? 낡아빠진 기계들이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네, 우리가 자체 개발한 최신형입니다. 리명철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1980년대 기술 수준이었어요. 파이프들은 녹이 슬어 있었고 진동이 너무 심했습니다. 가동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리 박사가 머뭇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시설 전체가 깜깜해졌어. 죄송합니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그런가요? 아니요. 가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된다고요? 핵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분 후에야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원심분리기들이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가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시험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리 박사가 파일을 가져왔는데 숫자들이 이상했어요. 농축 효율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거든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해보니 말이 안 되었어요. 분명히 조작된 수치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젊은 북한 연구원들과 만났어요. 그 중에 리수진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평양과기대를 졸업했다고 했어요.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교수님께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수진 씨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진짜 과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보였거든요. 우리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을 말하면 그들이 상처받을 텐데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진 씨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저희 연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죠? 저는 진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거짓 보고서만 쓰고 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작은 종이를 제게 건넸어요. 이게 진짜 데이터예요. 공식 보고서와 비교해보세요. 종이를 보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 농축률은 발표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되었거든요. 수진 씨,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영변에 머물면서 저는 더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과열이 자주 발생했고 방사능 차폐도 부실했습니다.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연구원들의 상태였어요. 모두 영양실조 기미가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를 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만 믿습니다. 우리 기술을 발전시켜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연구원들이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이명철 박사가 물었어요. 이바노프 동지, 우리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기초를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 연구하시면 발전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들의 기술로는 제대로 된 핵무기를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모든 게 허세였어요. 공항에서 수진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 언젠가 진짜 과학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올 거예요. 수진 씨,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수진 씨가 나중에 얼마나 용감한 일을 할지 말이죠.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쓸까요? 진실을 쓰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테고, 거짓을 쓰면 제 양심에 걸렸어요. 결국 저는 애매한 표현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의 핵기술은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음. 상관들은 만족해했어요. 좋은 보고서네요. 이바노프.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숨긴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3년 후, 제가 비엔나에 망명한 후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IAEA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가 찾아왔어요. 이바노프,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로비로 나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수진 씨였거든요. 교수님, 수진 씨, 어떻게 여기에? 저도 나왔어요. 탈북했습니다. 수진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밝았어요. 힘들었죠? 네. 하지만 이제 자유예요. 수진 씨가 작은 USB를 꺼냈어요. 교수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뭔가요? 영변 핵시설의 진짜 자료들이에요. 사진, 데이터,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USB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이미 나온 이상 상관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작된 실험 데이터, 고장난 장비들의 사진, 방사능 누출 사고 기록들. 북한 핵기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진 씨의 일기였어요. 오늘도 거짓 보고서를 썼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까? 원심분리기가 또 고장났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못한다. 전력이 또 끊어졌다. 실험을 포기해야겠다. 매일매일의 절망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바노프 교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가졌다. 진짜 과학자를 만났으니까. 하지만 교수님도 우리의 현실을 보고 실망하셨을 것이다. 언젠가 나도 진짜 과학을 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 것 같았거든요. 수진 씨를 다시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진실을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더 빨리 결단을 내렸을 테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북한의 핵기술은 정말 허세였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허세에 동조했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구름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북한처럼 허세일까? 아니면 정말 대단한 기술일까? 수진 씨가 준 USB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북한의 처참한 핵시설 현실과 한국의 화려한 미사일 요격 영상.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혹시 한국도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건 아닐까? 러시아에서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화려한 발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엉망인 프로젝트들을 말이에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서자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날씨는 맑음이며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가 보였어요. 도로들이 바둑판처럼 정연하게 뻗어 있었고 건물들도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는 좋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북한도 평양만큼은 그럴듯하게 꾸며놨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로 된 벽면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전광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비행기 도착 시간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분 단위로 정확하게 말이죠. 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군. 출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여권을 내밀기도 전에 담당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어를 하세요? 네, 조금 할 줄 압니다. 출장 목적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다시 말했어요. IAEA에서 오셨군요. 원자력 관련 시찰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편의를 위해 특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친절한 공무원은 처음 봤어요. 러시아에서는 공무원들이 항상 무뚝뚝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거든요.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에어포트 2024입니다. 교통정보, 날씨 정보는 비지코리아 앱을 이용해주세요. 자동으로 온 환영 문자였어요. 어떻게 제가 입국하자마자 바로 문자가 올 수 있죠? 호기심에 비지코리아 앱을 다운받아 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시간 지하철 시간표, 버스 도착 정보, 심지어 각 지역의 대기오염 수치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거 정말 실시간인가? 지하철역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앱에 나온 시간 그대로였어요.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2분 후에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안내 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더 신기한 건 승객들이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젊은 남성이 뭔가를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화면을 슬쩍 봤더니 치킨을 주문하는 앱이었어요. 몇 번 터치하더니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30분 후 배달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지하철에서 음식을 주문한다고? 정말 신기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음식 주문하려면 전화해야 했거든요. 지하철 안전광판에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주식 시세, 환율, 날씨, 교통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실시간이라고?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은행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송금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몇 번 터치하더니 끝나더라고요. 할머니도 스마트폰 뱅킹을 하시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젊은 과학자들도 컴퓨터를 제대로 못 다뤘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어요. 역 자체가 하나의 쇼핑몰 같았거든요. 지하에서 지상까지 모든 층이 연결되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데 안내 로봇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로봇이 말을 하더라고요. 호텔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호텔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롯데호텔입니다. 명동 롯데호텔까지는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리세요. 로봇이 친절하게 길까지 안내해 줬어요. 심지어 제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전송해 줬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게임하는 사람, 동영상 보는 사람, 쇼핑하는 사람. 한 아저씨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터졌다는 거예요. 지하인데도 오지 신호가 완벽하게 잡혔어요.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빨라? 동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프라였어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려서 호텔로 향하는 길,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봤어요. 신호등에 QR코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니 현재 신호 대기 시간이 나왔어요. 빨간불 30초 남음. 정말 정확했어요. 30초 후에 파란불이 켜졌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또 놀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바노프 박사님, 환영합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IAEA에서 미리 연락을 주셨어요.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크인도 정말 빨랐어요. 여권만 확인하고 바로 키카드를 줬거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정말로 방에 들어가자마자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었어요. 속도도 엄청 빨랐습니다.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구나. 그때 문득 북한 과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본 한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갔는데 메뉴를 QR코드로 보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주문도 할 수 있었어요. 결제는 카드, 현금,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서 나타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한국 어때요? 정말 놀라워.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말요? 응. 지하철 시간도 정확하고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 나타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북한과는 정말 다르네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찰이 시작되는데 과연 기술적인 부분도 이렇게 인상적일까? 기대와 궁금증으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진우 박사가 제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바노프 박사님. 저는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오늘부터 저희 연구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박진우 박사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세른에서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유창했고 러시아어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제가 물었어요. 먼저 우리의 주력 원자로인 APR-1400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는 길, 박 박사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 APR-1400은 정말 자랑스러운 기술입니다.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40년간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가동률도 90%가 넘습니다. 40년간 무사고라고요?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40년간 사고가 없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사고가 한 번도 없었나요? 네, 정말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일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안전은 결국은 아닌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도착하니 규모가 정말 컸어요. 여러 건물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APR-1400 시뮬레이터였어요. 실제 원자로 제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원자로의 두뇌예요. 수많은 모니터와 버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의 조잡한 제어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젊은 연구원이 설명해 줬는데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북한 연구원들의 불안한 표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상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연구원이 비상 시나리오를 가동했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 화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냉각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동으로 비상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더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와, 이렇게 빨리? 네. 3분 안에 모든 안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수동으로 하나하나 조작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박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40년간의 운전 기록이 그래프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가동률이 거의 90%를 넘었고 계획 정지를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연속 가동이었거든요. 이 데이터가 정말 진짜인가요? 물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도 매년 보고하고 있어요. 북한의 조작된 데이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검증 가능한 진짜 데이터였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였어요. 이건 우리가 자체 설계한 연구용 원자로예요. 자체 설계라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원자로를 보니 정말 깔끔했어요. 모든 배관이 정리되어 있었고 계기들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나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도 만들고 신소재 연구도 해요. 실제로 암 치료용 방사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환자들에게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의료용 물질이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그때 젊은 여성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다중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 연구원의 눈빛이 정말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본 연구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 연구원들은 항상 무서워했어요. 혹시 실수하면 어떠하지? 장비가 고장나면 어떠하지? 이런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달랐어요. 우리 기술은 안전해요. 시스템을 믿으세요. 이런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사고가 없었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하나로도 30년간 무사고입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영변 연구원들이 방사능 누출 사고를 숨기려고 했던 일 말이죠. 교수님,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 나요.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K스타 핵융합 장치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태양이에요. 인공태양이라고요? 네,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1억도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했습니다. 1억 도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온도였어요. 어떻게 그런 고온을 견디나요?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둬놓아요. 벽면에 닿지 않게 하는 거죠. 실제로 K스타가 작동하는 걸 보여줬어요. 거대한 장치 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이더니 모니터의 온도가 표시되었습니다. 5천만 도, 8천만 도, 1억 도, 정말 1억 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48초간 지속된다고요? 네, 현재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K스타 연구진들이 모니터를 보며 환호했어요. 정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북한에서 본 연구원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여기 연구원들은 자신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과학자의 모습이구나. 제가 북한에서 만난 수진 씨가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이죠. 박사님, 이 모든 기술이 정말 한국 자체 기술인가요? 박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모두 우리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물론 국제 협력도 하지만 핵심 기술은 우리 것이에요. 그때 한 연구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사님,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원전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요. 정말요? 네, 우리 APR 1400을 사기 더 짓고 싶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한국 원전을 주문한다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이 많아요. 폴란드, 체코에서도 문의가 와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시차를 마치고 나서 박 박사와 커피를 마셨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박사가 물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북한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북한은 정말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제대로 된 과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진 씨가 생각났어요. 지금 자유로운 곳에서 진짜 과학을 배우고 있는 수진 씨 말이죠. 네,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나타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는데요? 진짜 과학자들을 봤어요. 자신의 기술에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요. 나타샤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그런 과학자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 박사가 새로운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방산 기술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방산 기술이요? 네, 어제 보신 원자력 기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으로 향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보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체 개발 전투기라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전투기는 정말 첨단 기술의 집합체거든요. 공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경납고가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색빛 전투기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이게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네, 엔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품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매끄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각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능도 있나요? 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어요. 엔지니어가 전투기 조종석을 보여줬는데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여러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조종사 앞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들이 뭘 하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해요. 적기 위치, 미사일 상태, 날씨 정보까지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GPS가 차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특별한 기술이에요. 저희는 한국형 위치항법 시스템, KPS를 사용합니다. KPS요? 네, GPS가 없어도 센티미터급 정확도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센티미터급이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정확도라면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테스트해 본 적이 있나요?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가져와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작년에 실시한 시험 영상입니다. 화면에서 KF-21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지상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더니 정확히 표적 중앙에 명중했어요. 와, 정말 정확하네요. KPS 덕분이에요. GPS 재밍 상황에서도 이런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적이 GPS를 방해해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으로 간 곳은 현대로템이었어요. K 전차를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력 전차예요. K 전차는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검은색 위장 무늬가 칠해져 있었고 크기도 엄청났습니다. 주포 명중률이 어떻게 되나요? 전차 개발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98%입니다. 98%라고요? 거의 100%에 가까운 명중률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높은 명중률이 가능한가요? 역시 KPS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이에요. 전차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첨단이었어요. 조종수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있었고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적 전차를 발견하면 자동으로 조준하나요? 네. 하지만 최종 발사는 승무원이 결정해요. 인간이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첨단이지만 인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본 것은 현무 미사일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안내해줬어요. 이게 바로 현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 발사대에 세워져 있었는데 크기가 정말 컸어요. 사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00km까지 가능해요. 800km면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정확도는 어떤가요? 원형 공사노차 1m 이내입니다. 1m 이내라고요? 정말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이것도 KPS 덕분인가요? 네, KPS가 핵심이에요. 목표 좌표를 정확히 찾아가죠. 연구원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저희는 GPS에 의존하지 않아요. 적이 GPS를 차단해도 우리만의 항법 시스템으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솔직한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좋은 무기도 GPS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KPS가 중요한 거예요. 2035년까지 완전히 독립된 항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그럼 GPS 없이도 모든 무기가 작동한다는 말인가요? 네.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드론까지 모든 무기 체계가 동일한 좌표를 공유하게 돼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모든 무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확한 좌표를 공유한다니. 마지막으로 간 곳은 대우조선해양이었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러 갔습니다. 군함을 보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정말 거대했거든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에요. 함교에 올라가 보니 수많은 레이더와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몇 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나요? 해군 장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100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1000개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나요? 네. 탄도미사일부터 순항미사일까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차례차례 요격하더라고요. 이것도 KPS를 사용하나요? 물론이죠. 정확한 좌표가 생명이니까요. 그때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 무기는 특별해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저희는 전쟁을 막기 위해 기술을 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러시아에서 군사 연구를 강요받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당신들의 연구를 즉시 군사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때 그 장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쟁을 위해 무기를 만들라고 강요받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엔지니어는 달랐어요.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라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저희가 강하면 적들이 함부로 못해요. 평화를 지키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같은 무기라도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러시아에서는 침략을 위한 무기를 만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박진우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받았어요. 그날 오후 종합 실험을 봤어요. KPS를 기반으로 한 정밀 타격 실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GPS 재밍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통제소에서 신호를 보내자 모든 GPS 신호가 차단되었어요. 이제 KPS만 사용합니다. 화면에서 전투기가 이륙했어요. 동시에 지상에서는 현무 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목표물까지 200km입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었어요. KPS의 정확한 좌표를 따라 날아갔습니다. 명중, 두 무기 모두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어요. GPS 없이도 완벽한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죠.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핵무기 없이도 이런 정밀한 억제력이 가능하다니. 이게 바로 핵없는 억제력이에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핵무기는 도시 전체를 파괴하지만 저희는 필요한 목표만 정확히 타격해요. 정말 그랬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정확한 좌표였어요. 숨을 곳이 없으니까요. 적들이 GPS를 차단해도 소용없어요. 저희만의 눈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나타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는데요? 평화를 지키는 무기들을 봤어요. 나타샤가 놀라며 물었어요. 평화를 지키는 무기요? 네, 전쟁을 막기 위한 기술이에요. 러시아에서 강요받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다른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평화를 위한 기술을 봤으니까요. 제가 꿈꿨던 과학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것.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기대에 가득 차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어디인가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예요. 우주센터라고요? 한국에 우주센터가 있다니 처음 들었어요. 거기서 뭘 하는 곳인가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곳이죠. 그리고 KPS 위성도 발사하는 곳이에요. KPS 위성이라니, 어제 본 한국형 위치항법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위성이었군요. 서울에서 고흥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에 박 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사실 로켓 기술은 러시아가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로켓을 만들었나요? 처음엔 러시아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자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로켓 기술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엔진, 연료,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하니까요. 러시아 기술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로켓과 위성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러시아인으로서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고요. 나로우주 센터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거대한 발사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누리호 발사대예요. 멀리서 봐도 엄청난 크기였어요. 높이가 47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리호가 뭔가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입니다. 3단 로켓이에요. 우주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먼저 전시관이 있었어요. 한국 우주개발의 역사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안내하는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2009년과 2010년에 나로우를 발사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다고요?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를 바탕으로 누리호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걸 발판으로 성공을 만들어냈다니. 이런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로켓 조립동이었어요. 거대한 건물 안에 누리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높이 47m의 로켓이 웅장하게 서 있었거든요.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었나요? 젊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75톤급 액체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우리 기술이에요. 75톤급 엔진이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 추력이었어요. 엔진 개발이 가장 어려웠을 텐데요. 맞아요. 수천 번의 시험을 거쳤어요. 로켓 엔진을 가까이서 봤는데 정말 정교했어요. 복잡한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작동하나요? 그때 다른 연구원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난해 누리호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19, 8, 7, 6, 5, 4, 3, 2, 1 발사. 거대한 화염과 함께 누리호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지더니 하늘 높이 사라졌습니다. 성공했나요? 네.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올려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위성을 우주에 올렸다니. 다음엔 KPS 위성을 올릴 예정이에요. KPS 위성. 바로 어제 본 한국형 위치항법 시스템의 핵심이었죠. KPS 위성이 몇 개나 필요한가요? 총 8개를 올릴 예정이에요. 지구 전체를 커버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위성 개발실로 가보니 실제 위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깨끗한 무균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연구원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KPS 위성인가요? 금색 패널로 덮인 위성이 조립대에 올려져 있었어요.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정말 정교해 보였습니다. 이 위성 하나로 얼마나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나요? 지구 반대편까지도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작은 위성이 그렇게 멀리까지 신호를 보낸다니. GPS랑 뭐가 다른가요? 위성 개발팀장이 설명해줬어요. GPS는 미국 것이라 언제든 차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KPS는 우리 것이니까 완전히 독립적이죠. 독립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이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정확도는 어떤가요? 센티미터급 정확도예요. GPS보다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하다고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젊은 여성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화면에 지구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8개의 점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게 KPS 위성들의 궤도예요.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GPS 신호를 차단해 볼까요?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에서 GPS 신호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KPS 신호는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와, 정말 독립적으로 작동하네요. 네, 저기 GPS를 차단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때 제게 중요한 깨달음이 왔어요. KPS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럼 전쟁이 나도 우리 무기들은 정확히 작동한다는 말인가요? 네.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모두 KPS 신호를 받아서 움직여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완전히 독자적인 우주 인프라를 구축한 거였거든요. 다음으로 본 것은 정찰위성이었어요. 이미 궤도에 올라가 있는 위성에서 보낸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찍은 평양 시내예요. 화면에 평양 시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까지 보일 정도로 해상도가 높았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나요? 차량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어요. 차량 번호판까지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친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영변 핵시설이었습니다. 저곳이, 네, 영변 핵시설이에요.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파견되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변은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뭔가 활동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가끔 연기가 나는 정도예요. 연기만 나는 정도라니. 제가 북한에서 본 현실 그대로였어요. 허세만 있고 실제로는 별로 작동하지 않는 시설. 그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한국 연구원들을 봤어요. 모두 20대, 30대였는데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성이 우주에서 지구를 지키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제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던 알렉스와 카티아의 모습 말이죠. 아빠, 언제 전쟁 끝나요? 무서워요. 아빠, 그때 제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쟁 때문에 고생하던 우리 가족의 모습과 이곳 젊은 연구원들의 밝은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진우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평화롭게 연구하고 있는데 제 아이들은 전쟁 때문에 고생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러시아만이 우주 기술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이렇게 발전했다니. 박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러시아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었거든요. 정말 훌륭한 기술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날 오후 실제 위성 발사 준비 과정을 봤어요. KPS 시험 위성을 발사한다고 했거든요. 발사 통제실은 정말 첨단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T-10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단 엔진 정상, 2단 엔진 정상, 위성 상태 정상, 날씨 조건 양호,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T-1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습니다. 19876543 한점화,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면서 로켓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3단 점화 성공, 위성 궤도 진입 성공,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KPS 신호 수신 시작. 정말 성공한 거였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위성왕법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우주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러시아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우주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러시아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조금 상했지만 과학자로서는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나타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는데요? 한국이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걸 봤어요. 직접 눈으로. 나타샤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러시아만큼 잘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체계적이고 정확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대단한가 봐요. 네,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하늘 위에 한국의 위성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성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될까? 기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박진우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걸 보여드릴까요? 뭔가요? 한국 국민들이 어떤지 직접 보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서울 중심가로 나갔어요. 거리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가족들,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 유니폼을 입은 청소년들까지. 오늘이 광복절이라 축제가 있어요. 세종로 일대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올려다보니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전날 본 KF-21 보라매였어요. 와,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아빠를 향해 외쳤어요. 아빠, 저 전투기 멋있다. 나도 조종사 될래.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갑자기 전쟁 중에 제 아들 알렉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아빠, 언제 전쟁 끝나요? 무서워요.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국 아이는 전투기를 보고 꿈을 키우는데 제 아들은 전쟁 때문에 무서워했었어요. 괜찮으세요? 박 박사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요. 전투기 에어쇼가 끝나자 이번에는 드론쇼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에 수백 개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드론들이 움직여서 태극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것도 KPS를 사용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정확한 좌표 덕분에 이런 정밀한 비행이 가능해요. 드론들이 다시 움직여서 이번에는 로켓 모양을 만들었어요. 누리호를 형상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까지 연출했어요. 우와, 관중들이 또다시 환호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은 이런 자유로운 축제를 즐길 수 없잖아요. 박사님, 혹시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북한이 많이 변해야 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본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오후에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갔어요. 한국 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한국전쟁 참전용사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정말 굳건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전시관에서 나와서 야외 전시장을 봤어요. 전차, 대포, 전투기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두 실제로 전쟁에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무서워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때 한 초등학생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거야? 응, 정말 강해.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거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저녁에는 판문점까지 갔어요.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판문점에 도착하니 정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 너머가 북한이에요. 안내하는 군인이 설명해줬는데 정말 가까웠어요. 불과 몇 미터 차이였습니다. 북한 쪽을 바라보니 을씨년스러웠어요. 건물들도 낡아 보였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한 쪽은 정말 깔끔했어요. 최신 시설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같은 땅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정말 신기했어요. 분계선 하나를 경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만났던 리수진 씨가 생각났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수진 씨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요.
언젠가는 꼭 될 거예요. 군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력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되어야죠. 네, 맞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 박사가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예요. 미래요? 네.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도 오늘처럼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북한의 젊은 과학자들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나타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어떤 하루였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요. 나타샤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마음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억제력은 무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의 의지와 시스템적인 문화에 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는 없어도 자유로운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할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힘은 자유로운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전투기를 보고 꿈을 키우는 아이, 드론쇼를 보고 환호하는 아이들. 제 아들 알렉스도 이제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전쟁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아니라 꿈을 키우는 아이로 말이죠. 그날 밤 알렉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알렉스야, 아빠야. 아빠, 한국 어때요? 정말 멋진 나라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저도 가보고 싶어요. 알렉스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이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빠, 빨리 돌아와요. 응,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진정한 힘이구나.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내일 IAEA 총회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이죠. 북한의 핵무기는 허세이고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억제력은 자유로운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비엔나로 돌아가서 IAEA 총회에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북한의 허술한 핵시설과 한국의 첨단 기술, 거짓 데이터와 투명한 실증, 두려움에 떨던 연구원들과 자신감 넘치는 과학자들, 전쟁을 무서워하는 아이들과 꿈을 키우는 아이들. 정말 많은 걸 봤구나.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박진우 박사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박사님,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증인이 되어주셔서요. 증인이라니요? 네, 박사님이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원고를 다시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12시간 후 비엔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나타샤와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빠, 알렉스와 카티아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한국 어땠어요? 나타샤가 물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특히 드론쇼와 로켓 발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한국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 카티아야,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 이튿날이 IAEA 총회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타샤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알아요. 아침을 먹으면서 나타샤가 말했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세요. 그게 과학자의 양심이잖아요. 고마워요, 나타샤. IAEA 본부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러시아 대표단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바노프, 오늘 무슨 말을 할 생각인가? 러시아 대표단장 보리스가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진실, 조국을 배신하는 게 진실인가?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보리스가 비웃었어요. 순진한 놈. 오늘 말 잘못하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게 용기를 줬거든요. 드디어 제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가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의 원자력 및 방산 기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결과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잠시 말을 멈추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북한의 핵기술과 한국의 정밀 억제 기술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 대표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계속했어요. 2019년 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1980년대 수준의 낡은 장비, 조작된 데이터,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설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40년간 무사고를 자랑하는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이바노프 박사,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수진 씨가 준 자료를 보여줬어요. 북한 시설의 실제 사진과 데이터입니다. 탈북 과학자가 제공한 것으로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북한의 낡은 원심 분리기와 고장난 장비들이 나타났어요. 청중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이것은 한국의 KPS 시연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GPS 재밍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센티미터급 정확도로 어떤 간섭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때 러시아 대표단장 보리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바노프, 당신은 조국을 배신하고 있소. 저는 과학자로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를 적국에 판 배신자. 보리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조국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나타샤였습니다. 여보, 진실을 말해. 그게 당신이 과학자가 된 이유야. 사랑해. 그 순간 다시 용기가 났어요. 제가 왜 망명을 택했는지, 왜 과학자가 되었는지 명확해졌거든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러시아인이지만 그보다 먼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북한의 핵무기는 실제로는 허세에 가깝습니다. 기술 수준도 낮고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러시아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반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했습니다. 정밀한 좌표 기반의 무기 체계로 말이죠. 그때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젊은 엔지니어가 했던 말.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핵무기는 도시를 파괴하지만 정밀 좌표는 필요한 목표만 정확히 제거합니다. 부수적 피해 없이 말이죠. 영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 좌표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정확한가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GPS가 차단되어도 독자적으로 작동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 모델이 핵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독일 대표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바노프 박사, 결론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허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 없는 억제력 모델을 주목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진정한 안보는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 정밀하고 투명한 기술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바로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독일 대표석에서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다른 나라들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박수치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한국 대표가 다가왔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보리스가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바노프,
당신은 이제 러시아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나타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말했어요. 모든 진실을 다. 나타샤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발표가 나왔어요. 러시아 핵과학자, 북한 핵은 허세, 한국 기술은 진짜라고 증언.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아빠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맞아. 아빠가 진실을 말했구나. 며칠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진우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발표 덕분에 국제사회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네. 여러 나라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증언이 도움이 되었다니. 일주일 후 수진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뉴스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과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저는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북한의 허세를 폭로하고, 한국의 진짜 기술을 증명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렉스가 물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곳에서 계속 살 거야. 한국처럼 자유로운 곳에서요? 그래, 한국처럼 자유로운 곳에서.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 중에 한국의 KPS 위성들도 있을 거예요. 지구를 돌면서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고 있을 테죠.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 이 말이 이제는 정말 이해되었어요. 숨을 곳이 없다는 것, 정확하다는 것의 힘, 그리고 그 힘이 평화를 지킨다는 것.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핵무기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국민들의 의지와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모델. 제가 평생 꿈꿔왔던 과학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것. 좋은 선택이었어.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다는 뿌듯함과 함께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제 작은 증언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핵무기가 아닌 정밀한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세상으로의 변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